안녕하세요. 21세기의 새로운 인간, 포스트 휴먼, 호모 마키나의 성격에 관해서 알아보는 8번째 시간입니다. 21세기의 과학과 기술은 인간의 이성뿐만 아니라 감정, 그리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어두운 면이라고 할 수 있는 욕망까지 통제하고 조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과학과 기술이 과연 인간의 욕망을 통제하고 조작할 수 있는가?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우리 인간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질문을 던지면 욕망이 없는 인간도 과연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저는 프리드리히 니체의 철학적 명제를 먼저 읽어보고자 합니다. 단지 그것의 어리석음과 불편한 결과를 예방하기 위하여 열정과 욕망을 파괴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리석음의 급성 형태처럼 보인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문제들, 아주 부정적인 도덕적 현상들은 모두 인간의 열정과 욕망에서 기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정과 욕망으로부터 기인되는 모든 도덕적 타락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열정과 욕망을 파괴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아마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최고의 오류와 어리석음이라는 것이겠죠. 우리는 이런 점에서 욕망이 무엇인지, 과연 인간은 과학과 기술의 힘을 빌려서 욕망을 통제할 수 있는지, 이런 의미에서 소위 말하는 도덕적 형상은 가능한지, 그리고 인간의 도덕적 형상은 과연 반인간적인지를 차례차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욕망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욕망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동물적인 것일까요?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는 기준을 오직 이성에게만 둔다면 아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 욕망, 본능 이러한 것들은 인간에게 남아있는 가장 동물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인간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인공지능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에는 어쩌면 아마 로봇이 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욕망이라는 것이 가장 인간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트랜스 휴머니즘은 인간 능력을 향상시켜서 이제까지의 인간보다는 훨씬 더 우월한 인간을 만들겠다는 것이 트랜스 휴머니즘의 동경과 희망과 유토피아적인 소망이라고 그런다면 한편 더 나가서 트랜스 휴머니즘은 인간의 기분과 정서도 향상시키고 무드 인핸스먼트죠. 또 도덕적 능력도 향상시키려고 합니다. 모럴 인핸스먼트라는 기술도 발전되고 있습니다. 도덕의 향상을 갖다가 과학과 기술의 힘을 빌려 실현하겠다는 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어처구니 없이 보일지 모르지만 21세기 트랜스 휴머니스트들에게는 그것이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가 욕망이 도대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욕망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지를 알아봐야 하겠죠. 욕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어 지금 설명을 보시는 것처럼 the emotion of longing or hoping for a person, object or outcome. 어떤 특정한 사람, 사물 또는 결과에 대한 간절한 희망과 욕구를 우리가 욕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영어로 표현하면 We want to take actions to obtain our goal. 우리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취하고자 한다고 그럴 때 want에 해당된다고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욕망을 아주 간단한 영어로 표현할 때는 wants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하는 내부적인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는 욕망이라고 그럴 수 있겠죠. 영국의 사회개혁론자이고 철학자인 토마스 홉스가 이야기하기를 인간이 쾌락에 대한 욕망이라는 것은 인간 행위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인간에게 있어서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간절히 바라고 또 실현하고자 하는 강렬한 내면적인
그런 바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욕망이라고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 단계 더 들어가 볼까요? 욕망이 외부의 어떤 현상, 사물 또는 사람이 되었건 간에 그것을 갖고자 하는 내부의 기대를 우리가 욕망이라고 그런다면 이 욕망이 일어나는 그 형태를 보고서 우리가 욕망을 서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욕망을 우리가 충동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표현하면 a wish or urge, particularly a sudden one. 갑자기 자기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일어나는 그런 소망을 갖다가 우리가 충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 충동과 관련된 병 중에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라는 충동 장애라고 우리가 일컬어지는 병리적 현상도 있을 정도로 충동을 이제까지는 우리는 항상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따라서 충동이라는 말은 단지 편의에 의해 사용될 뿐이며 기관에 대한 규칙적인 작용이 아직 화학적이고 기계적인 기능으로 환원될 수 없는 곳 어디에서나 사용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인과론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내부의 움직임 또는 현상을 우리가 충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욕망과 관련되어 있는 또 다른 하나의 개념은 본능입니다. 본능은 여러분들이 본능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사용한 독일의 심리학자 비렐름 분트의 말에 의하면 The inherent inclination of a living organism towards a particular complex behavior. 아주 특별히 복합적인 행동을 향한 어떤 살아있는 생명체의 내부적 경향을 본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행위의 목표를 미리 예견하지도 않고 사전의 교육과 경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반복적 행위를 우리가 본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컨대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려고 하고 배가 고프면 예컨대 음식을 섭취하려고 그러는 식욕, 또 이성을 보면 자연스럽게 끌어오르는 욕망, 성욕 이런 것들은 모두 본능이라고 그럴 수 있겠죠. 이런 것을 가장 심층적으로 또는 복합적으로 설명한 사람이 지그문트 프로이드라는 19세기의 정신분석학자인데요. 우리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움직임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성이나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두운 부분들을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이드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우리 성품 속에 있는 어둡고 도달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서술을 하죠. 또 이러한 인간의 욕망, 본능, 충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겨난다고 그래서 신체적인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부의 충동들로부터 나오는 에너지 전체를 이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쾌락 원리에 따른 본능적 욕구 충족이 이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이런 면에서 우리는 앞서 세 가지 개념으로 설명한 것들, 그런데 욕망, 충동, 본능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이드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인간의 행위를 움직이는 데는 우리가 계산과 추론을 통해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강렬하게 끌리는 점이 있다고 그런다면 그런 욕망도 있을 수 있겠고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 이유도 알 수 없고 예측할 수도 없이 갑작스럽게 예컨대 발생하는 충동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망과 충동과 본능과 같은 것들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한번 충족된다고 그래서 행위가 중지되거나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무한히 이루어지고 언제 일어날지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하고 또 그런 욕망이 일어날 때 쉽게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한성과 예측 불가능성과 통제 불가능성을 힘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욕망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을 갖다가 부정적으로 파악을 하면 욕망이라는 것은 이성으로 통제될 수 없기 때문에 비이성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도덕적 평가가 이미 내재되어 있느냐 하면
이성적인 것은 좋은 것이고 따라서 비이성적인 것은 나쁜 것이다 라는 것이 이미 내재되어 있습니다. 왜 비이성적인 것이냐 하면 인간의 가장 신과 가까운 것은 이성이라고 그런다면 동물과 가장 가까운 것은 욕망, 본능, 충동이라고 그럴 수 있겠죠. 따라서 동물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본능에만 매달리는 사람을 우리는 되게 동물적인 인간이다 이렇게 서술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행위로 인한 불행들, 고통들은 전부 다 이런 욕망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악의 근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 20세기부터 등장하는 새로운 철학적인 입장과 태도인데요. 이성이라는 것이 무조건 다 좋은 것이고 절대적으로 좋은 것만은 아니다. 따라서 이성으로서 포착할 수 없는 이성 바깥의 것을 우리는 욕망이라고 그럴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성의 타자라고 서술하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이 오로지 이성으로만 설명한다면 기계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욕망과 본능과 충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너무 계산적이고 너무 논리적이고 추론적이고 그래서 앞뒤가 딱 짜여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면 우리는 좀 인간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는 결함도 있는 것 같고 때로는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자기의 본능에 충실하기도 하고 알 수 없는 욕망을 갖다 쫓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을 보고 우리는 인간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인간이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무엇인가를 도달하고자 할 때 그것이 좋은 사회가 됐건 사회적 정의가 됐건 아니면 타인에게 혜택을 베푸는 자선 행위가 됐건 간에 욕망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런 행위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욕망은 선의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욕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악의 근원입니까? 아니면 선의 동기일까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과연 욕망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기술적으로, 과학적 기술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21세기에 들어와서 수많은 생체의약품이 만들어지고 생체의학이 발전하면서 우리 인간의 욕망 또는 감정이 뇌의 어떤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통제되고 있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s라는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라는 약품인데요. 항우울제로 발명이 되고 사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로토닌의 재흡수를 갖다가 억제시킴으로 인해서 우리 내부의 세로토닌의 양을 증대시켜 예컨대 인간의 기분을 갖다가 향상시키는 것을 SSRI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항우울제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예컨대 ADHD 장애를 갖다가 치료하는 약품도 개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PTSD, 그러니까 이거는 예컨대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라고 그러니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갖다가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말하면 21세기에는 새롭게 개발되는 예컨대 뇌과학이라든가 인지과학이라든가 신경과학이라든가 아니면 생체의학들이 결합하면서 인간의 욕망을 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분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무드 인핸스먼트를 실현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해피 소울즈라는 조금 역설적인 개념이 만들어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행복한 영혼들을 우리가 21세기에 과학과 기술의 힘을 빌려서 모든 것을 개선하고 모든 것을 기분 좋게 하고 모든 것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경향을 일컫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향상을 원한다면 과연 무엇이 좋은 향상일까요? Good enhancement. 어떤 것이 좋은 향상이라고 그럴 수 있을까? 우리의 기분을 갖다가 좋게 만드는 것이 과연 좋은 향상일까? 이런 의미로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내가 예컨대 감정적으로 기분이 좋게 되기를 원한다면, 향상을 원한다면 이 향상은 나에게 어떤 점에서 유용한 것인가? 라는 usefulness, 유용성의 질문도 제기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향상을 원한다면 향상의 이로운 점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beneficial effect, 그것이 나에게 어떤 점에서 이롭고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 어떤 점에서 이로운 것인가 라는 세 가지 질문을 제기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도구적 선이라고 그러는데요. instrumental goodness and badness 논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구와 수단의 유용성이죠. 어떤 약재를 갖다가 개발을 하고 발명을 했는데 그것이 예컨대 우울증을 갖다가 개선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도구와 수단으로서는 상당히 유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SSRI 제품들은 그 자체 기분 향상을 위한 약품은 아니지만 거꾸로 우울증을 갖다 억제하기 때문에 기분 향상의 기능을 갖다가 좋게 만든다. 이런 점에서 예컨대 나이프, 우리가 칼을 갖다가 잘 쓰면 예컨대 종이를 자르거나 예컨대 음식을 하는데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잘못 쓰면 예컨대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살인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것처럼 도구와 수단의 유용성의 측면만 가지고는 과연 어떤 것이 good enhancement인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공리주의적인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우리가 항우울제를 개발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점에서 유용한 것인가 라는 것이죠. 이때는 항상 목적과 상황의 문제가 함께 제기가 됩니다. 어떤 목적에 어떤 수단을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 실현되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이죠. 목적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가능한 한 기분을 향상시키는 것은 꼭 반드시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날씨가 갑자기 변화하거나 아니면 기분이 우울해질 수도 있는데 자기 자신은 오히려 그런 우울한 기분을 갖다가 예컨대 스스로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누거나 책을 읽거나 이런 점에서 즐기려고 그러는데 그럴 때에도 우울한 기분을 무조건 배제하고 기분을 갖다가 향상시키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따라서 어떤 목적과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약품을 개발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제기가 됩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도 실질적으로는 예컨대 good enhancement, 좋은 향상이 무엇인지 또 어떤 것이 bad enhancement, 나쁜 향상인지를 판별하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소위 말하는 유익성 질문이 제기가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beneficial goodness and badness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좋고 사회에게 왜 좋은 것인가 라는 질문이 제기가 돼야 되는데 이때 공리주의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적용의 원칙은 간단합니다. beneficial, harmful 원칙이죠. 어떤 약품이 예컨대 그 약품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지 또 그것이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사회에 예컨대 해가 되지는 않는지 이것을 검증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자면 그 약품의 향상이 과연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로운 모든 것은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사회에도 도움이 되는 것은 useful하기도 한 거죠. 하지만 유용한 모든 것이 이로운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잠이 잘 안 올 때 수면제를 복용한다. 이렇게 하면은 어떤 특정한 목적과 상황에서는 예컨대 유용한 수단이 될 수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해외 여행을 할 때 제트랙에 시달리다 보니까 예컨대 내과 의사한테 찾아가서 적정한 약의 수면제를 처방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과도하게 수면제를 복용할 경우에는 중독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몸에 해로운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죠. 그러니까 무조건 유용하다고 해서 beneficial, 이로운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롭지는 않지만 그냥 유용하기만 한 것을 단지 유용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merely useful. 근데 우리가 과학과 기술이 단지 유용한 목적에 적합한 수단으로서만 개발된다고 그런다면 과연 21세기의 과학과 기술이 인간 사회를 훨씬 더 인간답게 만들거나 우리의 삶을 훨씬 더 인간답게 만든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조금 추상적이지만 의미 있는 질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good mood, 좋은 기분은 과연 있는 것인가? good desire, 좋은 욕망은 과연 가능한 것인가? 기분을 가능한 한 좋게 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인가? 우리의 욕망을 갖다가 과연 특정한 방향으로 조절하고 통제하고 조작하는 것이 과연
나에게 또는 사회에게 유익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감정 로봇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로봇이 잘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인간이 잘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그런다면 요즘의 경우에는 감정과 의식의 문제가 중점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로봇을 구별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덕적 향상은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요. 앞서 우리가 mood enhancement, 우리가 기분을 향상시키는 수많은 과학과 기술의 수단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덕적 형상도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핵심적이고 중점적인 주제인 거죠. 그러면 도덕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도덕 그러면 올바른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도덕적인 사람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고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 있는 것은 덕성을 갖춘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도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서술할 수 있는 도덕적 인간을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게 정의를 내린다면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을 도덕적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도덕적 인간 형상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내면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싶은 욕망도 아예 없거나 그런 도덕적 동기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고 그런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훨씬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도 있다고 가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도덕적 사회를 이룰 수 있는 길인가 하는 것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겠죠. 마이클 샌들의 책 제목처럼 What's the right thing to do? 어떤 것이 올바로 행위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이 이마누엘 칸트의 대답이 유명한데요. 이성이 경향과는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실천적으로 필요한 것. 다시 말씀드려서 좋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도덕적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연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향과는 관계없이 경향과는 관계없이 경향과는 관계없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내면에 있는 다른 욕망들 또는 본능들 뭐 이런 것들과는 관계가 없이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좋은 것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도덕적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도덕적 능력이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21세기 트랜스 휴머니스트들이 꿈꾸는 도덕적 인간 향상은 어떤 사람을 그냥 도덕적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행해야 할 수 있는 동기를 증대시키면 결과적으로는 도덕적인 능력이 향상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티브인 거죠. 도덕적으로 더 나은 동기를 가질 것이라고 예측되는 방식으로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moral enhancemen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예컨대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거나 아니면 뭐 살인을 하거나 하는 그런 도덕 동기가 생기지 않도록 만약에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그런다면 나는 도덕적으로 향상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도덕적 향상의 수단은 전통적으로 인문주의의 관점, 휴머니즘의 관점에서 보면 복합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21세기의 과학과 기술의 힘을 통해서 인간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트랜스 휴머니즘의 입장은 생체의학적 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동기를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거나 조작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동기를 방해하는 것이 그럼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평상시에는 예컨대 뭐 해를 끼치고 싶지 않고 도둑질을 하고 싶지도 않고 하물며 뭐 살인의 감정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커다란 예컨대 장애물이 있다고 그런다면
뭐 예컨대 혐오감이라든가 아니면 공격 충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동기들을 갖다가 열거를 하고 그것을 다시 압축을 해서 예컨대 그거를 도식화하고 핵심적인 요소를 갖다가 추출해낼 수 있다고 그런다면 트랜스 휴머니스트들은 그것을 갖다가 그러한 장애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우리가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혐오감이 없어진다거나 공격 충동을 제거한다는 것이죠. 여러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요 암믹달라라는 뇌의 부분은 예컨대 공포, 불안, 뭐 이런 감정들을 갖다가 관장하는 핵심적인 뇌의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주로 이제 도파민도 많이 사용되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생체 의학적인 호르몬이라든가 화학 치료제를 통해서 암믹달라에 영향을 주면 인간에게서는 비교적 공격적 충동이 없는 사람 또는 혐오감을 덜 가지는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도덕적 향상을 해야 할까요? 그럴 경우에 왜 도덕적 향상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접근해 볼 수 있는데요. 인간을 문화인류학적인 관점에서 고찰하고 관찰해 보면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을 베푸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훨씬 더 쉽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타주의보다는 이기주의가 훨씬 더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이타주의가 도덕적인 덕으로서 칭송을 받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만큼 실현하기가 힘들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익을 주는 것보다 해를 가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는 거죠. 그런데 21세기의 과학과 기술은 인간에게 엄청난 파괴력을 부과하기 때문에 남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힘이 과학과 기술에 의해서 엄청난 정도로 증대하기 때문에 인간이 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줄이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사블레스쿠 같은 트랜스 휴머니스트들은 주장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마지막 장입니다. 인간의 도덕적 형상은 그럼 반인간적인가? 우리가 이제까지 8번의 주제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무엇이 과연 인간적인가? 이럴 때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도덕성이었습니다. 이 도덕성마저 과연 만약에 기술적으로 조작하고 통제하고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런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인간으로 진화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제기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맨 앞에서 프리드리히 니체의 인용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욕망 없이 과연 도덕이 가능한가 라는 질문도 함께 제기가 됩니다. 도덕적 인간 향상을 갖다가 비판하는 예컨대 생명 보수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과학과 기술을 통한 인간 향상은 반자연적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냥 반자연적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요약할 필요가 있는데요. 반자연적이라는 말은 한편으로는 초자연적이라는 이야기를 의미합니다. 슈퍼내추럴하다는 거죠. 슈퍼내추럴하다는 것은 과학과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관찰과 연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뇌의 특정한 부분에 어떻게 영향을 주어서 그 영향의 결과로 인간의 감정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 것인가를 관찰하고 연구할 수 있다고 그런다면 그런 행위는 초자연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따라서 초자연적이기 때문에 예컨대 반자연적이고 따라서 이런 과학과 기술의 연구와 발전은 금지되어야 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unusual 하기 때문에 예컨대 반자연적이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하지 않고 낯설고 그렇기 때문에 반자연적이라는 거죠. 이런 점은 있습니다. 자연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런 저항 없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자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과거에 성형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의 외모를 바꾸는 것이 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요즘의 경우에는 그만큼 친숙하게 받아들인다고 그런다면 여기에서 친숙성 자체가 반자연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또 친숙하지 않다고 효과가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인공적이라는 개념밖에 안 남습니다. artificiality, 그러니까 인공적이라는 거죠. 인간의 기술적 간섭과 개입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라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면 여기에서 반자연성의 논증은 타당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기술적 개입과 간섭이 반자연적이죠. 그러면 반자연적이라는 것은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진화 과정을 통해서 복잡하게 발전되어 온 것을 갖다가 훼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제기되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는 우리의 욕망과 충동과 본능 그리고 우리의 정서와 기분까지 변화시킨다고 그런다면 어떤 사람의 성격을 규정하는 정체성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유도 심각한 정도로 훼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어떤 사람의 성격이 무엇이냐, 예컨대 그 사람의 성품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판단을 함으로써 우리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정체성을 단순하게 외적인 물리적인 현상만 가지고 우리가 규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키가 1m 75, 몸무게 62kg, 예컨대 이런만 가지고 그 사람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죠. 예컨대 성마른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성격이 급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성격이 느슨하거나 여유가 있다든가 아니면 쉽게 화를 낸다거나 아니면 늘 예컨대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미소를 짓는다거나 이런 것처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과 기분과 또는 욕망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을 합니다. 과연 여기에서 욕망을 배제한 인간이 과연 인간일까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1세기의 과학과 기술은 이제 우리의 외면적 자연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있는 어두운 힘, 소위 말하는 욕망, 충동, 본능까지도 과학적 기술적 조작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욕망이 없는 인간도 인간인가?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